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중단한 걸까요?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지수의 마감 종가 살펴보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5% 하락해서 33,980선에 마감이 됐고요. 자, S&P 500 지수가 0.7%대, 나스닥 지수는 1.2%대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시간대별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일단 장 출발하기 전부터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국의 물가가 10% 넘는 걸로 확인이 됐죠. 여전히 유럽 지역에서의 물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미국의 지난 7월 소매 판매 지표도 시작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출발부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물론 장중에 커다란 이벤트 하나가 있었죠.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날 유가가 좀 오른 것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조금 오른 것 말고는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7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망치였던 0.1% 증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고 자동차 구매가 급감한 것이 소매 판매가 둔화된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자동차와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난달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 영향으로 인터넷 판매는 전월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역시나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록 속에 비둘기 신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연준 의사록에서 누적된 통화정책 조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일정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이죠.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 알파벳이 1%대에서 2%대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애플은 흐름 좋았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타겟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약 2.6% 하락했습니다. 타겟은 마진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의 9분의 1 수준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월가는 주당 72센트를 예상했지만 실제 순이익은 주당 39센트였습니다. 때문에 월가 예상치보다도 더 낮은 순이익 소식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은 재고 정리를 위한 급격한 가격 인하로 수익이 악화된 것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 또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송 비용 증가, 또 과잉 재고 처리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피크림 역시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추정치 역시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매출 정체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역풍을 맞아서 주당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우스는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홈디포와 경쟁하는 건축 자재 그리고 인테리어 유통업체죠. 2분기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매출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시장 전망을 웃도는 이익을 내놨습니다. 앞서 하루 전에 실적을 발표한 경쟁사인 홈디포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돈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엠로빈 소식입니다. 엠로빈은 이날 장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7.5%가량 하락했는데요. 월요일에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수 제한이 거부당했었죠. 기술주들의 하락세에 더불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니티 역시나 수요일장에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가 줄어들면서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주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치방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하락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올해 균형 잡힌 위험 보상 전망 그리고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는 단기 촉매제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크투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거의 나 홀로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애플 주식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초과로 상승시켰습니다. 전 세계 18억대에 달하는 하드웨어 고객들을 진짜 돈벌이인 서비스 고객들로 묶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애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트렌딩 나우 통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일에 6개월 내 최저치를 찍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수출 수요의 호조에 입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는 약 1.6% 오른 8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키워드인데 파월 의장의 얼굴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연준 의사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이제 미국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FOMC 의사록의 좀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요, 연준 위원들이 FOMC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금리 인상 기조가 적절할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대폭 좀 상회하는 상황에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스탠스로의 이동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만 긴축 지속에 따라서 일정 시점, at some point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이것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좀 평가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또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지표에 연동해서 좀 정책이 움직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연준에서는 이 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언급도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사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이런 내용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의사록 발표와 함께 또 시장이 낙폭을 줄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낙폭은 다시 커졌습니다. 이런 시장 반응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와하고 새롭게 느낄 만한 내용은 없었던 네. 반면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고 매파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좀 골고루 좀 코멘트들이 나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좀 엇갈리는 그런 반응이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셔널증권이라는 기관에서도 피봇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봇이라고 해서 연준이 비둘기파 정책으로 좀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진영이 있죠. 이 진영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의사록 내용이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반대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었던 그런 의사록 내용이었다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즉 지표에 연동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존의 이 내용을 좀 반복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비둘기파로 좀 해석할 여지도 존재하기는 했지만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아니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에 대한 우려 등도 좀 내용이 첨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의사록 내용 공개 전과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고루 담겼던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서 처음에는 조금 뭐 환호하는 듯한 반응이 네네. 나왔다가 나중엔 좀 또 이성을 찾아가는 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할 만한데 네. 좋게 반응할 만한데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이 되면서 결국 뭐 시장에서는 이게 뭐 특히 그렇게 특별히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반응이 좀 시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소비 전환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소비 전환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고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불과 1년 전만 떠올려 보더라도 이제 팬데믹이 좀 지나가면서 온라인 소비 줄고 오프라인 소비 늘자 이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업체들의 뭐 주가가 죽는 거 아니냐. 네, 뭐 거의 그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었죠. 그만큼 이 소비 전환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서 오히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소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 일단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미국의 지난 7월 소매 판매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넘버원 보면 어느 누구도 더 많이 사지 않았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 지표의 세부 내용을 토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름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번 지표의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줄어든 부분부터 보자면 소매 판매에서 약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주유소 지출입니다. 기름을 넣는 게 약 1.8%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갔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소매 판매의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차량 판매인데 차량 판매가 1.6%가량 감소했습니다. 자, 이 반면에 증가한 부분을 보면은 9월 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자제품 판매가 좀 늘어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구와 개인용품, 또 인테리어 제품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쇼핑 지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2.7% 증가했다는 점인데 자 이런 걸 보니까 증가폭과 감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전혀 변화 없어 보이지만 기름값에서의 어떤 지출이 줄면서 다른 곳에 쇼핑할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7% 정도 늘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판매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지출할 여유가 생기자 다른 제품들을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온라인으로의 소비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때문에 판테온 매크론 이코노믹스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쇼핑하러 가자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 지표를 보면서 헤드라인 넘버는 분명히 안 좋거든요. 하지만 3분기 소비 지출이 상당히 강한 출발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지표를 보면서 임의 소비재 쪽 그리고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좀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직도 뭐 코로나19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때문에 휴가를 좀 망설이고 있느냐라고 좀 질문을 했을 때 코로나19가 걱정된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즉 기름값이 걱정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못 가겠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소비로 돌고 있다. 뭐 당연한 수준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점적으로 좀 보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이빙 시즌이 좀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소비가 돌고 있다라고 또 유추가 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는 소매 판매 지표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더라도 지난 8월 1일에 끝난 주간에 미국에서의 이커머스 성장률, 이거는 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이 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71%였어요. 근데 3분기에 이렇듯 굉장히 좀 고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양호한 지표가 이번에도 나와줬고, 특히 이제 항목별로 보더라도 전자제품이 101%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용품도 9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매 판매 내에서의 온라인 쇼핑 그 침투율도 19.5%로 뭐 피크 때, 팬데믹 피크 때 뭐 한 25% 정도였는데, 물론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뭐 차이는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이런 온라인 위주의 쇼핑 습관이 좀 남아있다, 이런 것을 입증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이 그냥 막 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가 또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 펀더멘털은 뭐 그런 쪽으로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가을이 온다. 아, 누가 그런 말 했죠? 뭐, 원래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고. 뭐 이제 가을에,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뭐 요즘에 뭐 말복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에 또 증명하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애플의 신제품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벤트 일자가 좀 확정된 듯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에 아이폰 14을 공개하는 그 스페셜 이벤트가 오는 9월 7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애플의 소매 파트 직원들,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매장 직원들에게 9월 16일까지 이제 주요 신제품의 출시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주문일은 뭐 한 9월 9일 정도, 그리고 첫 주문한 아이폰 14이 도착하는 그 시점은 한 9월 16일 정도로 각각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애플의 신제품 이벤트가 과거에 수요일에 열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소 이례적인 그런 요일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9월 5일 월요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초대장은 뭐 한 9월 1일 정도에 발송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유력하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식통에 따르면요, 새로운 맥 제품과 그리고 고급과 저가형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신제품 뭐 3종 정도도, 그러니까 아이폰 14 외에도 다양한 신제품이 이번에 출시될 것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밤 사이 애플 주가만 보더라도 다른 빅테크들도 다 하락하는데 애플만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싶기도 한데, 애플에 대한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물론 이제 뭐 감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좀 우려를 키운 적도 있었죠. 하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하기에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66달러에서 뭐 한 200달러 넘는 수준까지도 올려 잡았는데, 역시 20억 명 정도에 달하는 설치 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iOS 그 OS를 사용하는 기기 사용자 수가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유저들의 특히 이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것이 더욱더 확장될 여지가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4 출시 그리고 공개를 이렇게 앞두고 공급망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이제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이폰 14의 초동 물량 한 9천만 대 정도의 주문이 굳건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 상황 악화에도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다른 종목들 다 하락하는데 왜 애플이 올랐는지 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토론 유망이라는 건데 오토론이 유망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공시가 있었는데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수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게 이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 대출을 하는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3배 넘게 늘렸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바로 엘리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에 대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지분 투자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지난 2분기에 엘리 파이낸셜 지분을 약 3천만 주가량 매수를 했는데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굉장히 대량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 파이낸셜의 지분을 9.6% 보유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블랙록에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엘리 파이낸셜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수 물량이 굉장히 늘렸다는 거고 기존에 들고 있었던 물량 대비 3배 이상 지분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엘리 파이낸셜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한마디로 대출업체입니다. 1919년에 제너럴 모터스가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뭐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다양한 대출 상품을 갖고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엘리 파이낸셜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엘리 파이낸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분을 늘리고 있을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8%러에서는 현재 엘리 파이낸셜의 주가를 보면 장부가 대비 1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즉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지난 4월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리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주가가 좀 하락하길 바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 파이낸셜도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 파이낸셜을 많이 담은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 거고 여기다 자동차 대출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 수요가 지금 강력한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공급망 이슈가 조금씩 해소되고 또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엘리 파이낸셜과 같이 자동차 대출을 하는 기업들의 이익 성장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 파이낸셜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은 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뭐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좀 찾아봤지만은 차량 구매 수요가 굉장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짜게 식었다. 그러니까 차량 구매 수요가 급증한 것에 수혜를 많이 받았다가 짜게 식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도 뭐 한 36%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그런 철학에 좀 맞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최근까지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 7월 말에만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2건이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에버코어에서 아웃퍼폼에서 인라인, 뭐 중립에 준하는 투자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결국은 차량 구매와 관련한 대출 수요가 통상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수혜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파이퍼 샌들러 언급을 또 해주셨지만은 이 기관에서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체율 상승 등의 그러니까 오토론 분야 자체에서의 조금 악재가 산재해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또 했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아까 뭐 장부가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코멘트가 되겠고 그리고 연준의 어떤 강력한 긴축 노선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매력적일 수 있고 이 주식을 살만해질 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버핏도 우리가 항상 뭐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왜 이 기업을 샀을까라고 네네.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도 조금은 그래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최근 기관들의 또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 파이낸셜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런 기업이 되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